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배우, 할리우드 영화배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그 명성에 걸맞게끔 그 자신의 명성을 잘 이용을 해서 우리 파킨스병을 앓고 계시는 모든 환자분들한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린 나이에 파킨스병을 걸렸고 또 파킨스병에 걸리고 그 난 이후에 이분의 그 행적은 파킨스병 연구에 지대한 기여와 공헌을 했고 국제적인 파킨스병 연구의 골드 스탠다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 없이는 이제는 파킨스병 연구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지금도 행사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그 이분에 대한 강의는 이분의 그 발병 그 히스토리, 그 생애와 또 그다음에 투병 생활, 그다음에 그 이분이 그 만든 그 마이클 제이 팍스 재단, 또 그 재단이 하는 일들, 또 재단이 그 감독하에 행해지는 임상들, 그리고 현재 그 투병 생활 이런 것들을 해서 쭉 간단하게 한번 나열을 하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분도 있어서 우리 그 파킨스병 연구에 큰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 알고만 계시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그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도 세계에는 자신의 그 명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정치라든지 금융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연예인. 하지만은 이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명성을요, 자신이 가진 그 병을 치료하고 또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주 가장 그 효율적으로다가 자신의 명성을 이용을 해서 오늘날에 그 여러분들한테 간접적 아니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생애를 볼 것 같으면 이분의 생애는 뭐 자세하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주로 어떤 식으로 발병을 했나에 대한 그 생애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1961년 캐나다 그 엘버타주 그 에드먼트 출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인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캐나다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1961년이죠. 이게 소띠입니다. 그래서 이제 1976년에 이게 중요한데 캐나다에서 있는 그 밴쿠버에서 한 그 시트콤 The Leo and Me 그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당시 촬영을 하면서 바이러스 아니면 어떤 그 환경 아니면 독소 그 촬영지에 있는 어떤 그 환경 물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파킨스병이 걸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설에, 그래서 이제 파킨슨 클러스터 사건이 그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도에 들면서 이제 떴죠. 그 패밀리 타이라든지 그 백투더 퓨처는 뭐 시리즈가 1, 2, 3가 나왔으니까 저도 몇 번씩이나 봤어요. 너무 재미가 있어서. 특히 이제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 마이클 팍스 이분을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제 이 시리즈로 아주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특징은 이제 신체적 활동성과 코미디 연기가 특징이죠. 그러다가 이제 29살이 되는 1991년에 그 영화 닥 할리우드 촬영 중에 그 왼쪽 새끼손가락의 그 미세한 떨림을 인지하기 시작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29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그 파킨스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파킨스병 병을 진단을 받고 이분이 그 우울증과 그다음에 그 부종 뭐 이런 거에 그 심리적으로다가 큰 고통을 받고 또 알코올에도 많은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7년간 그 침묵기가 있는데 한 91년서부터 97년까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하니문 피리어드라고 그래요. 처음에 이제 발병을 하고 나면
그 레보도파가 아주 잘 듣죠. 한번 복용을 하면 정말 감쪽같이 증상이 사라지곤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하니먼 피리어드라 하는데, 그때 이제 약물의 농도를 조절하면서 사람들한 이제 눈을 속이고 이제 또 활동도 조금씩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그 약효가 이제 소진이 되는 그 웨어링 오프라든지 그 이상 운동증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특히 이제 젊은 나이에 그 파킨슨병이 걸리신 분들은 특히 이제 디스키네시아, 그 이상 운동증이 좀 더 심해요. 그러다가 이제 1998년도에 그 우측 오른쪽에 있는 시상을 적출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양쪽을 다 하지 않은 이유는 그 이제 언어에 장애가 될까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그 신부 자극술, Deep Brain Stimulation으로 이제 표준화로 다 해요. 그래서 지금 요즘은 그 어떤 시상을 잘라내는 그런 수술은 안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DBS가 표준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수술을 하고 이제 떨림 같은 거는 많이 이제 보완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도 이 문제 때문에 그 보행장애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계속 그 난제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8년에 이분이 이제 그 피플 매거진을 통해서 투병 사실을 대중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98년도에 피플 매거진을 통해서 이제 투병 사실이 이제 대중에 공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99년도에 이거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이분이 99년도에 그 미 의회 상원에 나가서 청문회 증언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당시 그 좀 더 그 암만 해도 이제 배우였으니까 그런 걸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증상을 극적으로 더 보여주기 위해서 약을 먹지 않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영상을 보면 아주 심하게 몸이 이제 떨리고 강직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 사람이라면은 그런 생각을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암만 해도 이제 배우다 보니까는 그런 것을 아주 주도 정밀하게 잘 해서 큰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NIH를 통해서 그 파킨슨병의 그 연구를 예산을 증액하는데 아주 그 결정적인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드디어 이제 그 마이클 J. 팍스 파운데이션을 재단을 설립을 했고, 지금도 이 마이클 J. 팍스 파운데이션이 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계, 그 다음에 제약회사, 그 다음에 업계 이런 곳에서도 파킨슨병 연구라든지 치료 이런 데서 마이클 J. 팍스 파운데이션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클 J. 팍스 그 재단의 그 미션은 그 치료제 개발의 가속화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에 진단을 받고 여러 이제 그 치료법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전문가도 만나고, 그러면서 그때 이분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느낀 것을 토대로 해서 재단을 설립을 했고요. 그 재단을 운영을 하면서 그 파킨슨병 연구의 그 기반들을 많이 뜯어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마이클 잭스 그 팍스의 보통 그 재단 같은 거 보면은 연구 논문을 내면 자기네 그 취지와 타당하게 맞으면 돈이 나옵니다. 그만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단순 그냥 기부가 아닌 그 뭐 바이오 벤처 투자 방식 최초로다가 이 재단에 그 바이오 벤처 투자 방식을 도입한 재단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면 용인을 해줘요. 그렇지만 이제 아주 빨리 클로즈를 하고 또 빠른 결과를 요구하는 아주 공격적인 R&D 지원을 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아주 굉장히 큰 일을 했는데 그 파킨슨병 연구의 그 데이터 그 인프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그 재단이. 그래서 2010년에 파킨슨 프로그레션 마커 이니시에이티브를 런칭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만 해도 파킨슨병을 진단을 하려면 그냥 증상, 이 사람이 그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객관적이지 못하죠. 주관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 되게 서브젝티브하고 좀 어브젝티브한 것들이 없었어요. 객관적인 것. 그래서 어떤 건 생물학적인 마커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알파 시누클린인데, 그래서 이 재단에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그 파킨슨병 바이오 마커 종단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종단 연구예요. 그 전 세계 여러 그 연구소들과 연구자들과 임상 데이터를 아니면 또 생체 시료를 오픈 소스로 해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러면서 이때 그 알파 시누클린 연구의 기폭제가 된 거예요. 이 재단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또 배우로도 복귀를 했죠. The Good Wife라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하면 유튜브 같은 데 하면 그 간략한 그 줄거리 요약하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그 당시 이제 이 미스터 폭스 씨가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때도 이제 영화를 보면 이렇게 몸을 잘 못 움직이고 이렇게 삐딱삐딱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레보도파 인디우스 그 디스키네시아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젊었을 때 파킨슨병에 걸린 분들은 이 운동 이상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신의 그 캐릭터를 승화시켜서 파킨슨병 환자도 사회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걸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는데, 투병 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척수 종양이 걸려서 수술을 했고요. 이때 수술을 하고 얼마간 이제 재활 치료도 못 받고 또 운동 같은 것도 이제 못 하게 되니까 이때 많이 또 몸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파킨슨병 환자의 그 치명적인 그 낙상이라든지 보행동결 악화의 그 원인이 됐어요. 이때 이제 수술을 하고 침대에 누워 있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초기 증상인 분들은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파킨슨병이 진행이 되신 분들은 운동을 안 하고 2주, 3주 집에 있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도 빼먹지 마시고 병이 진행이 되더라도 계속 힘드시더라도 운동을 하셔야 돼요. 2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2분 법칙. 그건 뭐냐 하면은 운동을 하기가 싫어요. 그러면 내가 2분만 하겠다 하고 밖을 나가세요. 옷을 입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물론 100%는 아니지만 반 이상은 운동을 끝까지 하시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기가 싫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요령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다가 2018년도 이후로다가 몸이 많이 나빠져서 그 2020년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기억력 저하, 인지적 부하, 이제 치매 쪽으로 이제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어느 정도 대학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재단에서도 많이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환자분들을 보면 65세, 70 이럴 때 이제 많이 진단을 받으시는데,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요, 보통 65세에서 75세 그 사이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죠. 그래서 그때는 만약에 70에 파킨슨병을 진단을 받았으면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약막 처방하는 약막 먹었다면 치매가 굉장히 빨리 와요. 그래서 보통 5년 정도 되면
굉장히 빠른 식으로 그 진행이 되는데 이분은 이제 젊었고 또 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한 30년 동안 지금도 이제 많이 건강하시곤 합니다. 인터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2022년에 그 아카데미에서 명예상을 수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23년에 아주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알파 시누클린 시드 앰플리케이션 어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DNA를 그 만약에 이제 범인을 잡는데 DNA를 조그만 조각만 있어도 그것을 알아내잖아요. 그 알아내는 원인이 그 DNA를 증폭을 시킵니다. 굉장히 많이 1000배, 2000배, 10,000배 이렇게 증폭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해내요. 그래서 이제 알파 시누클린도 이 증폭시키는 기술, 이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파신 SAA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그 파킨스병 연구에 비한다면 우리 인류가 달 착륙한 그 정도로 비유가 됩니다. 그렇게 큰 업적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클 팍스 재단에서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다가 그 펀드를 자금을 조성하고 또 나온 결실이 이제 알파 시누클린, 이제 객관적으로다가 바이오 마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러한 그 알파 시누클린 시드 앰플리케이션 어세이 이거를 통해서 그 객관적인 바이오 마커의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분의 그 특히 이제 병리학적인 면을 통해서 생에서부터 쭉 제가 간단하게 나열을 해서 이분의 그 생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의 케이스는 그 단순한 그 젊은 환자를 넘어서요, 그 환경적 독소 노출과 또 질병 발병 사이 그 인과관계를 시사하는 그 파킨슨병 클러스터의 그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도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그 연구하시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인학적 특성, 이제 그 당시 그 시트콤 레오 앤 미를 촬영 시 그 환경적인 원인이 1976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촬영이 됐는데요. 촬영은 시트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제작진이 125명인데요. 그 당시 4명이 조기 발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파킨슨병이. 보통 그 일반적인 인구, 그 당시 일반적인 인구 유병률이요, 300분의 1이었는데도, 그럼 그거하고 비교할 때 125명 중에 4명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처럼 그 아주 작은 집단에서 4명이 동시에 그 파킨슨병이 발병한다는 확률은 아주 그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가 아니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 촬영장 현장의 어떤 특정 신경 독소 노출이 그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을 유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중 타격 가설, 더블 힛 하이포테시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파킨슨병이 아주 잘 걸리는 그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떤 그 신경 독소에 노출이 되었거나 어떤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딱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그 유전적으로 좀 약한 소인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은 딱 파킨슨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마이클 그 미스터 팍스의 그 유전적인 그 주로 이제 그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유전 변이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SNCA 그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당시 그 촬영장에 있던 어떤 그 신경 독소의 노출이 오랫동안 돼서 시트콤이니까 오랫동안 촬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촬영장에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1976년도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 환경에 그렇게 큰 규제가 없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휘발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화학 물질에 의한
그 무대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많은 그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지 않나. 그래서 노출이 되지 않았나. 어떤 신경 독소에 노출이 되어서 아마 파킨슨병에 걸리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상 운동증이 그 집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노년기에 발병한 환자 비교할 때 이분 그 마이클 그 미스터 폭스 씨 그 젊어서 그 이제 영 원셋 파킨슨 디지즈에서 YOPD라고 하는데 아주 전형적인 아주 그 극심한 임상 경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주로 그 레보도파 인듀스 디스키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약물 레보도파가 유발시키는 운동 이상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영화라든지 를 보면 그 증상이 파킨슨 병에서 나오는 증상이 아니고요. 그 증상이 뭐냐면은 그 이상 운동증이에요. 그 약물로 치료제인 그 레보도파로 생기는 그 레보도파의 그 장기 복용의 그 부작용이죠. 그렇지만 이제 젊기 때문에 더 심하게 몸을 비트는 동작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 젊은 그 젊은 사람들의 그 뇌는 그 레보도파에 대한 그 시냅스 반응이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약물 농도 변화에 따른 또 비정상적인 운동 회로의 가속성 변화가 이제 늦게 노년기에 발병하는 환자보다 아주 훨씬 빠르고요, 또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요, 치료 그 초기부터 아주 그 픽 더세지 디스키네시아, 그러니까 약효가 최고일 때 나타나는 그는 증상, 운동 이상증이 아주 심하게 그런 것을 겪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지 기능은 잘 보존을 해요. 그래서 보통 늦게 이제 발병한 70대에 그 발병한 파킨슨병이 발병한 분들은 진단 후 보통 수년에 파킨슨병 치매로 진행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지만 치매로 가면 안 됩니다. 치매로 가면 모든 게 자신이 계획할 수도 없고 또 가족도 컨트롤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치매까지 가는 것을 늦추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반면 이 미스터 폭스 씨는 진단 후 한 30년 이상의 아주 고도의 인지 기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집필도 하고 연설도 하고 또 재단 운영도 하고 지금은 하버드를 나온 그 분을 영입을 해가지고 그분이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 거의 재단 일은 많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암만에는 이제 젊어서 그 발령이 됐으니까 그 루이 바디가 이제 그 피즐까지 이렇게 퍼지는데 상대적으로 아주 느리게 그리고 또 운동도 많이 하고 관리도 많이 했어요. 일단 돈이 많고 하니까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도와주다 보니까는 뭐 일반 파킨슨병 환자보다는 여러 가지로 더 그 좀 장점이 있었겠죠. 자신의 그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30년 이상 동안 아주 잘 관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주 롱텀 서바이브예요. 이렇게 30년 이상 아주 그 인지 기능이 잘 보존되면서 자기 그 파킨슨병을 관리하는 분이 아주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이분은 잘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그 노화에 따른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분 같은 몸매 한번 보세요. 몸매도 아주 그냥 날씬하고 그 바디 그 지수도 보통 저렇게 보면 24 정도 이렇게 BMI 인덱스가 그 정도 되는 아주 좋은 그 몸매를 가지고 계시고 근육 같은 것도 이렇게 사진 영상으로 보면 근육도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젊다 보니까 지금 61년생이면은 64살이죠. 64.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러 그 장기 파킨슨병 앓고 계시는 분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마이클 폭스 재단을 설립하게 된 그 배경을 한번 볼까요? 그 배경을 보면 이분이 한 얘기가 이제 과학은 있는데 치료제는 없다 이런 것을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스터 폭스 씨가 91년에 진단하고 7년 동안 그 자신의 병을 숨기고 그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아주 그 충격적인 R&D 현실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충격적인 그 R&D 그 현실이 뭐냐면 그 당시에 기초과학하고 임상의 괴리예요. 보통 이제 기초과학은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NIH든 이제 이런 데 그 배당을 받아서 대학 같은 데서 기초과학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을 연구를 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알아내면 그런 것들이 보통 제약회사에서 이거 돈이 되겠다, 치료제를 만들면 해서 임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기초과학 분야하고 임상 분야하고 너무 골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데스 오브 밸리라고 하는데 그 골이 깊은 그 사이를 이 마이클 폭스 재단이 잘 관리를 해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이렇게 보면 이제 기초과학과 임상의 괴리인데 이 재단에서 보면 이제 1997년도에 NIH 국립 인간 게놈 연구소의 그 폴리몰포러스 박사팀이 그 파킨슨병과 관련된 최초 유전자 변이인 알파 시누클린을 발견을 해요. 그런데 이 파킨슨병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 획기적인 발견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약회사들은 이를 즉각적인 그 치료제 개발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굉장히 이제 그 제약회사들은 영리가 목적이다 보니까 잘못 개발을 하다 보면 큰 손실이 있어요. 약을 하나 개발하는데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제약사들은 어떤 걸 많이 하면 먹고 빨리 효과가 눈에 보이는 것들, 예를 들면 도파민 작용제 같은 아니면 뭐 그 증상 완화제 이런 데만 주로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이런 시장에만 안주를 하고 있고요. 진짜로 다 그 질병 조절 치료제인 개발에는 그 실패 위험이 크니까 어느 누구도 먼저 하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꺼려했죠. 누가 먼저 이제 시작해서 총대를 매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대학은 대학 그 나름대로 그 사일로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은 그 연구 논문을 발표해야 된다는 게 에 대한 그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이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할 때는요, 제가 한 뭐 20년 전에도 봤는데 친구가 이제 대학 교수라서 1년씩 계속 계약을 하고요. 5년 있다 리뷰를 하고 또 1년씩 계약을 하고 5년 있다 리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갑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연구 논문을 실적을 발표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또 재계약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물론 뭐 굉장히 그 명성이 있으신 그런 박사님들은 학교에서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말고도 또 젊은 그 교수님들이 많아요. 아주 그 뛰어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늘 논문을 발표해야 된다는 압박감하고 또 연구실들이 간에 대학 간의 그 데이터 공유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그 논문 그 출판 경쟁, 완전히 이제 학계죠. 아주 순수 논문 출판 경쟁에 빠져가지고 그 협력이 없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절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과학은 있는데 치료제가 없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기초과학은 기초과학대로 문제가 있고 또 임상은 제약회사 나름대로의 그 투자에 따른 손실에 대한 그 불안감, 위험성 이렇게 대한 그 괴리감을 우리 그 미스터 폭스 씨가 절실하게 그 당시 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
수동적 이제 환자에서 자신이 직접 그 리서치 매니저로 이제 나왔는데, 그 2000년에 그 재단을 설립하면서 그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 단순히 그 연구비를 나눠주는 ATM 기계가 아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동기는 그 이제 기존의 자선단체 모델을 이제 타파를 하고,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여러 그 자선단체 펀드 재단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그 논문을 그 한다고 이제 그 펀드 그 자금을 타내기 위해서, 연구비를 타내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은 자기네가 괜찮다 하면 연구비를 주면 끝나요. 근데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다 보면 연구비 주고 나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분은 돈은 주되 아주 철저히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들여왔어요. 그래서 시간, time is a factor. 그래가지고 과학은 느리지만, 이분이 절실히 그 몸소 체험한 겁니다. 과학은 느리지만 그 환자의 시간은 너무 빠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기존의 그 NIH 펀딩 시스템이나 그 학계의 그 연구 속도로는 이분이 자신이 살아있을 생애 내에 치료제를 볼 수 없다는 위기감에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리스크 테스크의 부재, 뭐냐면 기초 연구와 그 임상 시험. 그 기초 연구는 주로 정부 지원이고, 또 임상 시험은 제약사 주도입니다. 그 사이에 그 유명한 타겟을 검증하고 또 독성 시험을 수행해야 하는 그 중간 단계, 다리 역할을 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기초 연구와 임상 시험 사이에는 아주 깊은 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 기초 연구가 임상 연구 쪽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중개 연구, 그 트랜지셔널 그 리서치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던 거예요, 그 시스템이.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이 재단이. 그래서 이제 이 재단의 설립 목적은 요 사이의 그 계곡을 자본을 투입을 해서 제약사가 뛰어들 수 있을 만큼 리스크를 낮춰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제약사가 물론 리스크가 있어도 큰 손실이 없으니까 이건 해볼만 하다,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다가 제약사들이 그 임상을 유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사가 또 임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또 많이 임상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도 그거를 알아요. 그렇게 되면 정부는 파킨슨병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증액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의 그 모델을요, 그 벤처형 자선 사업으로 바꿨어요. 과거에는 그냥 돈을 주고면 끝났는데, 이분이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출신인 그 데보라 브룩 씨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요, 처음으로다가 벤처 투자사처럼 운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없으면 없어 이 식입니다. 막 시간도 막 쪼이는 거죠. 그래서 연구비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 실험 단계를 통과해야 다음 자금을 지급하는 그런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망이 없는 그 프로젝트는 과감히 중단시키고요, 자원을 다른 그 유명한 타겟으로 즉시 재배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순수 학술적 연구보다는 바이오텍이나 아니면 제약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그 도구를 개발하는, 예를 들면 항체라든지 동물 모델, 바이오마이커에 이런 것들에 집중 투자해서 전체 그 연구 생태계의 연구 속도를 높이는 그 촉매제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이제 설립된 이후부터 그 파킨슨 병의 그 연구가 제대로, 지금 우리가 보는 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미스터 폭스의 그 개인의 그 투병 경험에서 시작된 그 결과물이에요, 그 재단의 설립이. 그래서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죠. 그래서 현대 뇌과학 연구 펀딩의 표준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미국은 큰 그 마일스톤이 있는데요. 우리 그 레이건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 낸시 여사가 그 뇌 연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낸시 이 여사분도 헐리우드 출신이고, 그 마이클 팍스도 헐리우드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유명세를 잘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살아가는데 그 우리 인류에 큰 도움을 주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낸시 여사가 그분의 그 노력에 의해서 또 치매 연구가 알츠하이머가 아주 그냥 많은 연구가 시작되었고요. 또 많은 그 연구 지원금이 정부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파킨슨병은 좀 많이 뒤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다시 확실하게 그 부각시킨 분이 그 마이클 제이 팍스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회에 나가서 증언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엉망진창이었던 그 연구 그 필드도 다 관리를 하고 새로운 판을 짜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임상 치료약과 뇌분자 생리학 연구의 그 상당수가 현재 이 재단에서 구축한 이 고속도로 위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 환자로서의 절박함을 이제 과학적 비즈니스 모델로 승화시켰죠, 이분이. 그래서 아주 많은 뭐 RLA-K2 억제제라든지 알파 시누클린 항체 치료제 같은 그 이런 그 현대적 파이프라인이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으신 분입니다. 이분의 그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하면 1991년 진단 이후에 29살 때요. 벌써 이제 30년이 넘게 그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데, 그 현재는 그 질병의 아주 어드밴스 스테이지죠. 호헤니안 스케일로 한 4, 5단계. 한데도 4, 5단계인데도 아직도 다른 그 일반 4, 5단계 많이 좀 몇 년 된, 한 2년 된 그 영상을 봤는데도 굉장히 그 상태가 좋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현재쯤 그 임상적 상태는요, 운동 증상에서 심각한 그 보행 증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약물로 유도되는 그 이상 운동증. 그래서 이제 심각한 보행장으로 아주 그 빈번한 낙상과 골절 그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팔이라든지 어깨. 그래서 이제 점점 그 휠체어에 타는 그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 자체가 수학 문제를 푸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동결, 그 다음에 이제 자세 불안정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 운동증은 또 오랫동안 그 레보도파를 투여를 했으니까 뭐 코리아가 심하겠죠. 코리아는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걸 보통 코리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토니아, 근육 긴장 이상이 관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크 타임, 그 디스키네시아가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운동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인지 기능과 이제 언어, 그래서 이제 언어가 많이 이렇게 느슨해졌어요. 구음 장애로 인해서 이제 발음이 이제 많이 불분명해져. 그래서 이분이 그 인터뷰하는 것을 알아듣기가 좀 힘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2020년도에 그 은퇴한 이유가 인지 기능이 그 퇴화와 단기 기억력이 저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사를 외우는데 그 어려움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단에서도 많이 손을 띄고, 그래서 요즘은 집에서 많이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의 그 과거 주요 수술 치료를 보면은 지금이야 뇌 그 DBS, 뇌 신부 자극술을 이용해 가지고 하지만 1990년대 그 당시만 해도 옵션이 없었어요. 그 이제 이렇게 떼어내는 거 밖에는. 그래서 이제 시상 그 탈라모토미라 그래갖고 1998년도에 오른쪽에 있는 그 우측 시상
그래서 ventral intermediate nucleus라는 부위를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그 왼쪽에 그 아주 그 떨림 증상이 심했는데 그것을 이제 제어하기 위한 수술이었고, 그래서 이 수술로 아주 떨림 제어는 아주 효과적으로 컨트롤이 됐는데, 그 양측을 다 시술을 하지 않은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구음 장애 등의 부작용 위험이 커서 한쪽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저기 얘기했듯이 이제 그 뇌신부 자극술로 다 이런 것을 대처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그 척수 종양을 알게 됐고 잘라냈습니다.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파킨슨 병하고는 무관하지만 이때 이제 수술을 받고 또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재활 치료도 못 받고 침상에 많이 누워 있게 되면서 몸이 많이 이제 급격하게 저하가 됐죠. 나빠졌죠. 그 이후로다 더 나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2018년도 이후로다가.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 꾸준히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는 그 약물 치료는 전 세계 어딜 가나 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 약물이 그 나와 있는 게 뻔하니까. 그래서 이제 간혹 제 밑에 댓글에도 저한테 상담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인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상담을 받는다고 해도 제가 뚜렷한 것을 어떤 묘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의사 선생님들은 그 배운 그 치료 방법이 다 어디 가나 다 공통되고 똑같은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처방약에 문제가 있으면 주치의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더 세상에서 내 병을 가장 많이 아는 분은 나 빼고 그 다음은 주치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항상 가서 약을 예를 들면 약 복용도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이렇게 먹는데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스스로 약의 그 용량을 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그걸 다음에 한번 가셨을 때는 꼭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주치의 선생님들도 피드백을 얻게 되고 그분들이 또 리뷰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주 긴밀한 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항상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푸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컴트 억제제나 그 메오 B 억제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병용해서 여러분들하고 다 비슷한 거 치료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낙상 및 골절 관리를 위해서 또 정형외과적 수술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활 치료 같은 거. 그래서 낙상은 굉장히 조심하라고 했죠. 낙상 같은 거. 그래서 무릎 보호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막 밖에 나가실 때 자주 넘어지신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하고 나가시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이제 편측 시상 파괴술을 받은 후 이제 30년 이상 그 생존한 환자로서 이런 환자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레보도파 유발 이상 운동증과 그 다음에 이제 척수 수술 후유증이 복합된 고도의 그 진행기 상태라 볼 수 있고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이클 제이 팍스 재단에 한번 기여를 볼까요? 이 재단의 도움으로 진행되는 연구라든지 임상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재단은요 연구비 지원을 넘어서 학계와 제약 산업의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아주 잘 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재단의 그 성격을 벤처 자선 사업 모델로 정착시켰고요. 아주 이 재단이 처음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떤 병의 그 재단을 설립하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특히 이제 바이오마커 발굴하고요. 유전학적 타겟 검증 분야에서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마커 혁명에는 그 알파 시누클린 진단 기술의 표준화를 만들어냈어요. 아주 큰 공헌이죠. 아주
파킨슨병 연구에 아주 큰 지대한 공헌입니다. 그래서 PPMR이라 그래가지고 그 2010년에 시작된 대규모 그 종단 연구가 있어요. 그 한 33개국 이상에서 뭐 우리 한국도 참여했고요. 임상 데이터, 영상 데이터, 생체 시료, 뭐 영상 데이터 같으면 닷 스캔이라든지 MRI 같은 거라든지, 생체 시료는 뭐 혈액 아니면 그 CSF, 척수액이라든지 소변동 이런 데 나온 데이터를 그 수집해서 이것을 오픈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액세스해서 그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어요. 이런 거를 그 다른 재단은 전혀 하지도 않았고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오픈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그 알파 시누클린의 그 연구를 아주 로제스터 스톤으로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민감도가 93%, 특이도가 96%를 검증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시누클린 그 시드 앰플리케이션 어세이.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임상적 증상, 예를 들면 소동이라든지 떨림, 기반의 그 이런 그 기반의 진단에서 벗어나 그 전에는 다 그만 보고 진단을 했어요. 그 신경과에서 진단을 하는데 어떤 그 바이오 마커가 없으니까 주로 그 증상만 보고 진단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뭐 사진에서 뭐 흑질에서 도파민이 얼마 있다 없다 그거는요 이제 사망 이후에 그 채취를 해가지고 그것을 현미경으로 촬영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생존에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물학적인 그 병리의 기반을 그러니까 파킨슨병을 진단할 수 있는 그 최초의 그 객관적 바이오마커를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예를 들면 제가 변비가 오랫동안 있고 그다음에 렘 수면 장애가 있다 이런 분들이 우연치 않게 병원에 가서 그러면 한번 알파 시누클린 한번 착급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일찍부터 파킨슨병 치료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디지즈 모디파이 테라피에 대한 임상이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뭐 10년 안에 어떤 알파 시누클린의 축적을 예방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파킨슨병을 가지고 있어도 알파 그 병의 진행이 굉장히 느리게 가는 거. 지금보다는 굉장히 뭐 10배 아니면 20배 느리게 간다. 그러면 그 환자분이 죽을 때까지도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뭐 완치하고 별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술 이제 프리온 라이크 시딩 액티비티를 이용을 해서요. 그 뇌척수액의 내 그 미량의 그 잘못 미스폴드된 알파 시누클린을 그 증폭을 시켜가지고 검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소량이다 보니까는 그것을 증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폭하는 방법 이것을 개발했고 이로 인해서 그 전구 그 증상기 환자의 선별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질병 치료제 임상 시험의 그 환자를 모집하는데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임상을 하는데요. 질병 조절 치료제 디지즈 모디파이 테라피에 대한 그 임상을 하고 있는데 증상이 안 나왔으니까 이분이 파킨슨병을 가지고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알파 시누클린의 그 바이오마커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직 증상은 없지만은 이 사람 파킨슨병 있네 해서 임상에 포함을 시켜서 임상을 하게 하는 그래서 임상시험 환자 모집단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면 암만 해도 이제 임상이 정확하게 나오고 결과가 그 다음에 돈도 많이 세이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재단에서 발견한 그 유명한 타켓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초기 위험을 감소시켜서
자금을 지원하는 전략을 취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밑에 골이 고픈데 그 기존 기초과학과 그다음 임상 쪽에 그 사이에 공간 갭이 있는데 그 갭을 여기서 연결해 주는데 그 연결해 주는 그 과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학계도 하고 싶지 않고 제약회사도 하고 싶지 않고. 근데 이런 것을 폭스재단에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코스트가 물론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더라도 그 손실 코스트가 낮게끔 해줬죠. 그래서 이 폭스재단에서 그런 것들을 낮게 해서 지금 하는 그런 그 연구가 여러 가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볼 것 같으면은 그 LAC2라 그래가지고 그 Lyosin Rich Repeat Kinase 2라 그래가지고 요거는요 LAC2는 억제제예요. 그래서 이제 안정성 이슈를 위해서 요 LAC2 억제제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폐 조직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폐암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전 임상 독성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 제약사들이 진입 장벽을 낮춰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낮춰서 제약회사들이 진입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과로다 디날리라든지 아니면 바이오젠이라든지 이런 제약회사가 공동 개발 중인 BHB122라든지 아니면 이제 LAC2 저분자 억제제가 임상 2와 3에 진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BA1 글루코스 셀레브로사이드아제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리보솜에 있는 그 효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소하는 리소솜이 그 청소를 하는 거죠. 세포내 안에서 세포내 나쁜 그 단백질들을 아니면 어떤 그 미토콘드리아가 그 망가지고 난 그 쪼가리들을 다 잡아가지고 소화를 시켜 깨끗이 청소하는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마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세포 내에 여러 가지 그 나쁜 단백질들이 더 많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 안에 그러한 그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것을 GCase 효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효소를 활성을 높이면 암만 해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세포 내가 좀 깨끗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병이 진행이 천천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소솜 기능 장애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알파시누클린이 그 응집 간의 연결 고리, 그 사이를 규명하는 연구에 많은 자금을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러한 연구를 하는데 나온 결과들이 저로 있고 또 임상에 뭐 2, 3에 들어간 그런 임상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염증 뭐 타겟 투 테라피라 그래가지고 T22 이니시에이티브 이거는 뭐냐면 그 새로운 그 타겟 발견을 위해서 그 염증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리소솜, 포타슘 채널 등의 그 비주류 타겟의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연구는요 요곳에 이런 연구를 해서 지금 염증 조절이라든지 리소솜, 포타슘 채널 뭐 이런 비주류 타겟의 타당성이 연구가 돼야지 제약회사에서 연구를 임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연구들은요 기존 학회에서도 하지 않아요. 자기네는. 그런데 또 제약회사에서도 이걸 안 합니다. 왜 쓸데없는 돈을 쓰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연구를 그 폭스 재단에서 해요. 그래서 폭스 재단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임상하는 제약회사를 유도를 합니다. 자 보라고 이렇게 안전하니까 너네가 이제 임상을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 인프라 및 도구의 그 표준화 보급에 아주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뇌신경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할 때 그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인 그 신뢰할 수 있는 시약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모델의 부재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실은 그 랩 같은 데 가면 그 시약들이 굉장히 비싸요. 그 다 똑같은 시약인데도 어느 나라 어느 회사에서 만든 거에 따라서 굉장히 10배, 20배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건 뭐냐면 순도 차이죠.
그래서 그 순도의 차이는 이 시약이 신뢰할 수 있는 거냐 없냐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MJ 재단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항체 엔티바디, 락투라든지 핑크원, 파르킨, 포스포설 129, 알파시누크린 등 이런 주요 단백질에 대한 엄격하게 검증된 그 단일 클론 항체를 개발해서 학계에 저렴하게 배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약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약이 있어야 표준 시약이 있어야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락투라든지 핑크원이라든지 파르킨 이런 것들은 우리 파킨슨병하고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엄격하게 검증된 아주 단일 클론 항체로 개발을 해서요. 학계에 대해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연구가 안만 해도 쉽고 더 쉽게 하겠죠. 이런 시약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연구 결과 또 이제 그 제약회사도 더 신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 모델 같은 거, 동물 모델도 표준화 시켜서 그 표준화된 그 설치류 모델, 쥐 같은 거, 쥐를 많이 써요. 쥐, 마우스를. 이거를 표준화된 그 설치류 모델을 개발해서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공급을 합니다. 어떤 쥐는 정상이고 또 어떤 쥐는 어느 부분을 파괴시켜 파킨슨병이 있게 하는 그런 다 표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표준으로 만들어진 시료, 동물 모델이 있어야지 거기에 어떤 약품을 투여를 했을 때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아주 투명하게 나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Fox Trial Finder 갖고 임상 시험이 가장 큰 그 병목 현상 중에 뭐냐 하면 임상을 하는데 가장 큰 이 목을 잡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그 환자 모집이에요. 그 환자 모집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단에서 환자 모집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그 환자와 연구자를 매칭하는 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이런 것들은 어느 재단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병원에서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아주 쉽게 그 환자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연구자에 잘 매칭이 되는 그런 환자를 찾을 수 있는 그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경염증이라든지 미토콘드리아. 요즘 제가 미토콘드리아 말도 많이 하죠. 신경 뉴로인플라메이션. 요즘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매일 염증에 대한 그런 유튜브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만성 염증을 없애야 오래 산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것도 이 재단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신경염증이라든지 이 팍스 재단의 큰 결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핑크 파르킨 패스웨이라든지 이런 거는 미토콘드리아의 그 품질 관리 기전을 규명하는데 그 기초 연구를 아주 지속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팍스에서. 그래서 이제 초기 발병의 그 파킨슨병의 병태 생리학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핑크 파르킨 패스웨이 요거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품질 관리인데 요것을 계속적으로 이 팍스 재단에서 연구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요 병태 생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염증 같은 거, 신경염증이란지 그래서 그 뇌 안에서 어떤 활성화가 그 도파민 신경세포 3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무엇이 활성화되면 도파민 신경세포가 3일이 되는지 이런 연구를 규명하는 데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러체 같은 경우에는 큰 회사거든요. 이런 데서 그 바이오텍 그 성장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 유전학 이니시에이티브라 그래가지고 기존 그 과거에는 주로 연구가 백인들 위주로 그 연구이고 표본이 그러니까 아시안도 없었고 흑인도 없었고 주로 백인들을 이용을 해갖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결과가 편향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글로벌 파킨슨 제네릭 프로그램 GP2를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안도 참가를 하고 아프리카도 참가를 하고 중동 사람, 뭐 남미 사람 다 골고루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아주 다양한 인종 그 유전자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인종 특이적 리스크 변이를 발굴하고 또 질병의 메커니즘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팍스 재단에서 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그냥 마이클 팍스 영화 배우를 알고 있고 파킨슨병을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분이 설립한 이 재단 덕분에 정말이지 파킨슨병 연구에는 아주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고 이 변화가 좀 아주 빠르게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해줬고요. 그 다음에 디지즈 모디파이 테라피에 대한 연구 그 방향도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팍스 재단에서 전략적 지원하에 있거나 아니면 그 재단이 그 로드맵과 밀접하게 연관된 디지즈 모디파잉 테라피 질병 조절 치료자 이 임상들 현재 그 가장 주목해야 할 임상 파이프라인을 한 몇 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파킨슨병 임상 필드에서 그 엑사나타이드가 3상에서 실패를 했죠. 지난번에 제가 영상 올렸고, 그 다음에 USB 0599 이것도 2상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그 실패가 있었고요. 동시에 이제 프라시나즈럼의 3상 진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리센티나타이드라는 것이 그 2상이 성공이라는 아주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희망스러운 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면 그 엔타이 알파 시노클린 그 이뮤노테라피 면역 치료제예요. 그래서 그 약이 프라시나맵이라고 그래서 프라시나젠맵 이름도 힘들어요. 로체 큰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3상에 진입을 했고요. 면역 항체를 단일 클론 항체를 이용해서 하는 임상입니다. 그래서 2025년 6월에 3상에 공식 진입을 발표를 했고요. 지금 아주 평가가 좋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보도파 복용 초기 중인 그 초기 진행 환자한테 특히 이제 운동 저하에 대한 그 결과가 아주 좋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병이 많이 진행된 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만 초기 환자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백스니티 그 UB312 이상이고요. 요거는 이제 특정 그 C 터미널 그 알파 시누클린 그 C 터미널에 대한 환자의 그 면역기의 항체를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이것도 항체 테라피예요. 그 능동 면역 액티브 백신 치료제입니다. 뭐 아주 새로운 메커니즘은 좀 복잡한데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페이스 2 그래서 그 1상에서 안정성과 그 면역 원성이 확인되고 그 안전성이 확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2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다시피 그 뇌에는 그 뇌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죠. BBB가 있는데 이 투과율의 그 한계에 또 이것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극복해야 되는 근데 이제 주목받고 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GBA1 패스웨이 모듈레이터 요거는 이제 리소즘 기능 회복의 거죠. 그래서 암브록슬 많이 알죠. 기침 가래 제거약으로 나왔던 거. 그래서 기존의 그 가래 제거제로 쓰이던 약물인 그 재창출하는 거예요. 리퍼포징이라고 해요. 이걸 갖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5년 3월부터 그 3상 환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임상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환자 모집도 굉장히 까다롭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GBA 변이 환자뿐 아니라
그 특발성 파킨슨병 환자에서도 그 G-케이스 활성 저하가 관찰되기 때문에요. 그 범용적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특이성 환자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비슷비슷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테스트한다고 해요. 삼상에서. 그 다음에 이제 락2 키나제 이니히비터 억제제인데 이게 과활성된 락2를 이 과활성 락2가 되면 문제가 생겨서 이것은 이제 억제해서 그 라이소솜이 그 트래피킹 결함과 또 신경염증을 조절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바이오젠하고 디나일에서 하는 건데 이상이 들어갔고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락2 요 연구가요. 말초 폐주족에서 그 독성 이슈가 있었는데 요것을 또 바이패스 안전하게 뇌 안에서 그 락2 활성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또 지원이 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LP-1R 그 어거니스트 요거는 이제 제대로 다 안 됐는데 요것도 여러 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2상이 완료가 되고 지금 3상이 준비가 돼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IKT 인히비 그 148009 요게 2상이고 요것은 이제 그 알파 시누클린의 그 T로 39 장기를 인산화 시켜 가지고요. 그러니까 알파 시누클린이 이렇게 자꾸 모이니까 그 TIR 39 장기를 인산화 시켜 가지고 그 응집을 촉진하고 분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집되는 것을 방해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상에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재단에서 지원하에 있는 이런 그 질병 조절 치료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것들만 제가 소개시켜줬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진행이 시작되는 것 또 심사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임상들도 있고요. 하는 일이 아주 많고 대단합니다. 이 지금 재단이 하는 일이. 그래서 지금 이 마이클 그 폭스 재단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의 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그 모인 그 연구 자금이 이게 다 도네이션을 받은 거예요. 기금을 이제 다들 도네이션 한 건데 2.5 빌리언 25억 달러입니다. 25억 달러면요 3조 6,500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2025년 현재고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이분의 명성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기금을 모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그 파킨슨병 연구에서 가장 기금 조성을 많이 한 그런 재단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연구자분들이 이 폭스 재단의 연구 자금을 받아서 연구하려고 신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한 5, 6년 전에 연구를 한다고 해서 뭘 했다가 빠꾸를 당했습니다. 받지는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는 뭐 그 흔적외선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했는데 그게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돈, 3조 6,500원을 이런 큰 돈을 운영을 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그 파킨슨병 치료제를 연구, 개발, 유도하고 또 하는데 큰 공헌을 하고 또 기여를 하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분의 그 생애와 또 이분이 그 재단을 만든 그 배경, 그 다음에 재단에서 하는 일, 또 재단의 그 영향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상 같은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이클 제이 폭스에 대한 그 생애, 그 다음에 이분의 그 파킨슨병 연구에 대한 기여와 공헌, 그 다음에 이제 재단의 설립 배경, 그 다음에 재단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파킨슨병 연구에 아주 가속이 붙고, 이렇게 그 미국에는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또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뭐 정치적으로 아무리 파킨슨 병을 위해서 국회에서 뭘 하고 대통령이 뭘 한다고 한들 기초적인 연구가 없고 제약해서 하지 않는 임상이 없고 또 이제 병원에서 임상을 하시지 않는 그 선생님들이 없으면은 어떤 발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일에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돈들을 아주 가장 많이 파킨슨병 연구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금을 조성하신 분이 이 폭스 재단이에요. 뭐 엄청나죠. 25억 달러나 이렇게 그 기금을 조성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세상에는 이런 분도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열심히 있으니 그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2026년에는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다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